BI랩에서 한 2년 반 정도 머물렀었던 윤상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계속해서 머신러닝 공부 하려고 하고 있고, 립스도 자주 가고 나름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관심 갖고 공부를 했던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신입생 세미나라고 하길래 신입생 분들이 잘 모를 법해서 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영상을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강의에 있던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립스나 다른 머신러닝 컨퍼런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야가 엄청 다양해요. 이제 같은 머신러닝이라는 이름 아래에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수학과 통계학과, 어떤 거는 물리 조금 끼얹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신경과학 같은 걸 좀 끼얹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분야랑 방법이 엄청 다양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머신러닝 학회는 그런 다양성을 최대한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나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딥러닝밖에 안 하는 것 같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딥러닝 말고 다른 거는 이제 하나도 다 그냥 부시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다이버시티는 중요한 거고, 또 언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또 브레이크스루가 생겨가지고 또 10년 후에는 완전 그게 대유행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머신러닝의 여러 분야에 골고루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최근 들어서는 진짜 약간 우리나라에서 머신러닝 한다는 사람들 관해서는 진짜 좀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기법이 되어버린 그런 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근데 정의를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논파라메트릭 메소드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딱 클리어 컷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그렇고, 일단 소개를 해보면은, 일단 뉴럴 네트워크나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거를 보면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추출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 침입하신 분들은 아마도 모델의 이제 핵심 정보가 그 커넥션 웨이트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라메트릭한, 다른 현재 대세가 된 파라메트릭한 머신러닝 메소드, 파라메트릭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먼저 추출을 하게 되고, 그 모델은 웨이트라든지 어떤 파라미터들이 그런 데이터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을 추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 일반적인 스킴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라고 부르는 것들의 특징은, 또 이게 100%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자신은 없지만은, 제가 오늘 소개할 그런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특별한 웨이트나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파라메트릭 메소드 스킴에서는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개수가 적거나
다른 형태로 좀 약간 임플리시트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어쨌거나 non parametric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바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n-parametric 메소드의 제일 대표적인 메소드들, 특히 제가 오늘 언급할 것들은 K nearest neighbor, N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고 nearest neighbor입니다. K nearest neighbor 메소드들이나 아니면 커널 기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안 non-parametrics라고 해가지고 약간 또 다른 계열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들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 이걸 뭐 frequentist non-parametric 메소드라고 불러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frequentist 관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frequentist non-parametric 메소드로 소개할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주로 다룰 거고요.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파라메트릭 메소드, 만약에 뉴럴 네트워크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걸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고 하면 먼저 이 모든 데이터셋을 다 봐서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 웨이트를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를 잘 분리하는 모델을 잘 분리한 직선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모델을 러닝을 했다. 모델을 러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동그라미랑 x는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러닝했던 직선과 직선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만 비교를 해서 디시전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파라메트릭한 방법이죠. 이상한 그런 겁니다. non parametric 메소드 예를 들어서 K nearest neighbor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쉽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K nearest neighbor 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내가 전부 항상 모든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다 가정하고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면은 이것과 K개의 네이버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5개를 보게 되면은 5개 중에 X가 3개로 더 많고 동그라미 2개로 더 적으니까 얘를 클래스 2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non-parametric 메소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럼 왜 굳이 non-parametric 메소드를 사용하느냐 혹은 왜 이런 방법들이 남아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런 특징과 그런 장단점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필요성을 잘 자, 그럼 non-parametric 메소드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파라메트릭 뉴럴 네트워크 생각하시면 될 텐데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파라메트릭한 거랑 그런 컴퓨테이셔널한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트레이닝 스텝과 테스트 스텝을 나누게 된다면은 파라메트릭 모델은 트레이닝 스텝이 엄청나게 크게 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되고 특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테스트 스텝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논 파라메트릭 메소드에서는 트레이닝 스텝이 없거나 혹은 나름 약간의 뭐 파라미터 결정을 위해서 일정 추산하기 나름이지만 뭐 1에서 10 정도 상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러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의 컴퓨테이션 리소스만 필요하게 되지만 테스트 타임에 또 이 자기 네이버들 전부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큰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건대 뭐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라메트릭 모델은 트레이닝 시스템에 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논 파라메트릭 메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계산 부담이 테스트 스텝으로 많이 옮겨가 있다는 이런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것들이 파라메트릭 모델이 쓸 수 없거나 쓰기 애매한 상황에서 논 파라메트릭 메소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상황의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사실 파라메트릭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잘 정의되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이 K-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으면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이그젬플 추가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non parametric 메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곧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뉴럴 네트워크와는 다른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른 하나는 제가 곧 얘기를 할 건데 약간 좀 그럼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그럼 non parametric 메소드 K-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그냥 붙잡아서 얘기를 드릴 건데 결국 이거를 뭐가 논 파라메트릭이고 뭐가 파라메트릭이냐라고 구별을 했을 때 사람마다 답이 다 다르고 클리어 커튼 앤서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던 어떤 책에서는 논 파라메트릭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로컬리티가 핵심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세모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할 때 이 이그젬플이 어떤 데이터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여기에 주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이 이 프리딕션에 주는 영향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거는 논 파라메트릭한 메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라고 이제 그런 정의가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웨이트를 러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웨이트가 다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하나를 싹 없앴다고 했을 때 특히나 만약에 논리니한 뉴럴 네트워크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없앴을 때 전체 곡선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 그레디언트가 막 층을 타고 가면은 뭐 완전 다 이쪽에는 히든 노드한테도 영향을 줄 거고 저쪽에는 히든 노드한테 다 영향을 줄 거니까 여기서는 이 트레이닝 이그젬플들이 갖는 영향력이 되게 글로벌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앴는데 만약에 이게 넌리니어한 막 뉴럴 네트워크 같은 모델이라면 이걸 없앴는데 저쪽에서 프리딕션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K-니어스트 네이버나 커널 기반의 방법들에서는 모든 영향이 로컬하고 내가 프릭션 하는 곳 근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녀석이 이 프릭션의 영향을 적게 주거나 혹은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노퍼라메트릭 메소드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소개하려는 메소드들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이론적인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지만 K-니어스트 네이버랑 커널 덴시티, 그러니까 그게 로컬리티에서도 기인을 하는 건데, 왜냐면 한 이그젠플의 영향이 이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수학적인 분석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과서 배우거나 수업 시간에 잠깐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프리딕션의 퍼포먼스를 바이어스라는 것과 프리딕션 에러를 바이어스라는 것과 베리언스라는 것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그냥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거나 그 계산의 결과로부터 유의미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제로 파라메트릭한 모델은 굉장히 드물어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이제 K-니어스트 네이버나 커널 기반의 방법들, 특히 제가 소개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단순하고 트레이닝 이그젠플의 영향이 로컬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모델의 어떤 이론적인 성능에 대해서 더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예시라고 해도 뭐 이 알고리즘이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뭐는 로컬하고 뭐는 로컬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뭐가 뭐랑 로컬하다라는 거는 이 이그젠플의 로컬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은 시밀러리티를 측정하는 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고, 시밀러리티라는 것은 우리 머신러닝에서 N디멘저널, 그러니까 D디멘저널 스페이스 상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는 전부 어떤 시밀러리티 메저나 디스턴스 메저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스페이스 안에서 어떻게 디시전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밀러리티나 디스턴스를 판단을 할 때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의 텍소노미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로컬의 기준으로 내가 디스턴스를 사용하겠다. 결국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K-니어스트 네이버 메소드랑
커널 기반의 방법론으로 나눠서 예시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K nearest neighbor는 K에 가까운 걸 뽑는 거고, 커널 기반의 방법은 제가 곧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비슷하냐라는 스코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요. 커널 기반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그럼 커널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커널은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커널은 어떤 두 개의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시밀러리티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커널 함수로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는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제일 가까운 K개를 뽑는 거라고 한다면은 커널 메소드들은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가지고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K nearest neighbor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제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는 K는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는데, 근데 KNN으로 리그레션이나 데시티 에스티메이션도 할 수 있어요. K nearest neighbor로 리그레션을 할 때는 K는 이그젠플이 xi, yi가 있고 디시전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 거리 di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K nearest neighbor들의 가중치를 구해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구하는데, 이 웨이트를 다시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 프릭션 포인트에 대해서 K nearest neighbor들을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 y1과 여기 y2를 평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 nearest neighbor를 뽑아서 그거에 레이블을 평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K nearest neighbor 리그레션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반드시 이 진짜 값을 리커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은 가까이 있는 이그젠플에 더 웨이트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법은 two nearest neighbor 방법이라 하면은 두 개의 nearest neighbor를 뽑아서 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가중치를 내가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y1에는 d 방법이 쉽고 y1에 d1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비례를 그냥 마이너스 1승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제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람이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제일 가까운 데이터의 거리의 제곱 혹은 거리의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주고, 두 번째 데이터에는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준 다음에 그 가중치로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리그레션 하는 방법. 이거를 실제로 있는 방법이고, 제가 막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머신러닝 아니고 다른 뭐 통계 분석 이런 커뮤니티에서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팅. 그래서 IDW라고 하는 인터폴레이션 메소드.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자면 프릭션 포인트에서 K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고른다.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 혹은 내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제곱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곱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근데 가중치 부여하면 이게 합해서 1이 되는 게 돼야지 스케일이 맞으니까 그 가중치들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의 리그레션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막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K&I 버전스를 추정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커널 기반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커널 기반 방법 중에 사실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커널 방법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내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리를 하면요, 어떤 probability distribution하고 probability density 펑션에서 랜덤하게 샘플된 xi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특정한 새로운 점의 probability density를 잘 추정하고 싶은 게 density estimation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커널 기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게 커널 density estimation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닝 셋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어디서 자주 나오고 어디서 자주 나오지 않는지를 가지고 덴시티를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커널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커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밀러리티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를 생각하면 박스칼 커널이라고 해서 어떤 지점에 까지는 계속 0이다가 x값 주변에서는 1이고 나머지에서는 1인 이런 탑헥 혹은 뭐 박스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커널도 생각할 수 있고, 쭉 가다가 그 x랑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이 x고 여기 이제 y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x랑 y는 제일 가까울 때 피크를 찍고 나머지는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양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간편한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벨커브, 가우시안 쉐입을 가지고 있는 커널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기 사실 y축의 의미를 하는 거는 similarity 혹은 x와 y가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라는 거의 지표이고, 요 x축에 들어가는 거는 x랑 y의 디스턴스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 커널을 내가 고른다는 것 자체가 커널을 내가 고른다는 것은 이 similarity relationship을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탑8 커널을 고르면은 저는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x랑 y라는 녀석을 요 간격 안에 들어오면은 인터랙션을 많이 하지만 그거 밖에서는 아예 안 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가우시안 쉐입의 커널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x랑 y가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 세기가 가까울수록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지만 어떤 피크점이 있고, 또 y가 멀어질수록 둘 사이에 인터랙션하는 시밀러리티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라는 나의 프라이어 논리, 이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에 대한 프라이어 논리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면은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xi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프리디션 포인트가 들어오면은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xi에 대해서 다 스캐닝을 하면서 전부 이 시밀러리티 릴레이션십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녀석은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적게 있는 녀석은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은 거의 뭐 0에 미미한 그런 값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값이 이걸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그냥 이런 임의의 임의의 값을 더했다고 해서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 커널 함수가 요 커널 함수가 적분해서 1, 그러니까 즉 이 k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되도록 하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커널이 모양이 대충 이렇게 이 커널이라는 걸 요런 함수들을 내가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적절하게 스케일링하면은 적분해서 1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들을 평균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보면은 일단은 뭐 보통 머신러닝 공부를 한다 하면은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뭔가 프레디션 할 때 많이 쓴다기보다는 앞쪽에 이론적인 거를 공부할 때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엄청 쉽고 간단한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막 모델이 그냥 한 줄로 표현이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잘 안 쓸 것 같지만, 또 데이터 분석 중에는 2D나 3D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를 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오스페이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전염병 어떤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사고들이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는 거죠. 뭐 범죄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일단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왜냐면 점들만 이렇게 물론 점이 충분히 많거나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점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점들만 가지고서는 그럼 여기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일까? 여기서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일까?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D에다가 점 하나마다 이 커널 이렇게 생긴 커널 함수를 씌우고 그것들을 전부 이렇게 합치게 되면
합쳐서 n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 점들로 프로바빌티 덴시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들로부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이 2D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뭐 굉장히 단순하다, 그냥 이거는 교과서에만 나오고 실제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2D나 3D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거나 프리딕션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제가 이따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그럼 커널은 네. 학습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유니가우시언이라고 사람이 그냥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마다? 네. 네, 좋은 질문인데, 커널에 그런데 보통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일단 민이 여기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유닛 가우시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이 가우시안의 밴드위스라고 하는 가우시안 베리언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도 예를 들면은 여기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 기울기는 얼마로 잡을 것인지, 여기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를 이걸로 볼 것인지, 요렇게 꺾여지는 부분은 어디로 잡을 것인지 같은 것들이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가 돼요. 포인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포인트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고, 만약 그걸 뭐 연구를 해서 뭐 더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포인트마다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non parametric 메소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노 프리런치 디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데이터로부터 결정한다라는 건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하거나 파라미터를 골라줌으로써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측면을 보겠다, 데이터의 어떤 측면을 중요하고 어떤 측면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겠다는 설계자의 지식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이런 멀티모달한, 그리고 띄엄띄엄 생겨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덴시티를 가우시안 믹스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개수의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가우시안 믹스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 그것들의 미인과 베리언스는 다 몇으로 할 건지 해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로 했다면은 이런 믹스처 하나, 이런 믹스처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데는 훨씬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이 덴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가우시안 커널에 밴드위스 하나라는 파라미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non-parametric 메소드의 차이점인데, 비숍 측에도 보면은 그래서 non-parametric 메소드가 파라미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파라미터는 모델의 복잡성을 관장하는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모델의 복잡성을 관장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 시그마, 내가 정하는 이거의 밴드위스나 이런 모양 같은 것들이 이거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쉐입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얼마나 브로드하고 네로한지, 그러니까 복잡한지 단순한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파라메트릭 모델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테스크에서 흔히 등장하는 파라메트릭한 모델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세세하게 다 스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 각각의 민과 베리언스는 얼마여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실제 동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트루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황색이 제 샘플이고요. 그래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태스크는 뭐냐면은 이 주황색 점들이 파란색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성되었을 때 주황색 점만 가지고 다시 파란색 덴시티 펑션을 리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는 이 커널이 얼마나 좁고 넓으냐라는 파라미터 하나가 있어요. 그 밴드위스 파라미터가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가 주는 밴드위스 파라미터는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의 전체적인 복잡성, 이게 복잡한 모델이냐, 아니면 이런 굉장히 스파이키한 이런 곡선을 그런 PDF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런 브로드한 아주 스무스한 그런 디스트리뷰션 만들 거냐라는 그런 러프한 스케치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밴드위스 파라미터가 개별 그저 모양 하나하나 다 디렉팅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하나뿐인 거예요. 이건 이제 1D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그리고 똑같은 거를 커널 쉐입에 따라 2D, 3D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만든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제 추정할 때 위에 햇을 많이 씌우는데, 이렇게 만든 이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툴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얘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볼게요. 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은 프리퀀티스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가 프리퀀티스트 방법. 프리퀀티스트와 베이지안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베이지안은 이걸 어떤 믿음, 내가 그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나의 믿음의 강도가 확률이지만,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떻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오냐 테일이 나오냐라는 사건에 대해서 베이지안이 헤드가 나올 확률이 0.5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0.5라고 한다면은 내가 앞이나 뒤나 나올 확률이 나는 똑같다. 나는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나의 믿음인데,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떤 이 사건이 가상으로 100만 번 수행이 됐을 때 50만 번은 앞면이 나왔을 것이고 50만 번은 뒷면이 나왔을 거야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프리퀀티스트 관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프리퀀티스트가 이런 성질을 분석할 때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요. 데이터셋에 대한 expect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KD를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지금 샘플링을 한 건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가우시안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샘플링을 할 때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샘플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모든 에러의 근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번에 수집했을 때랑 다음에 수집했을 때랑 다 다르니까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동전을 가지고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H가 있고 HT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트레이닝 샘플이 이 동전 던지는 익스페리먼트에서 트레이닝 샘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써보면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tru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x와 내가 만든 모형의 p hat x의 뭐 디퍼런스가 스퀘어 디퍼런스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리그레션처럼 생각하면. 그리고 그거의 모든 데이터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면은 이런 거가 되게 리즈너블한 에러 메저가 되겠죠. density estimation 프로블럼에 대해서. 커널 density estimation은 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내가 만든 확률 분포랑 진짜 확률 분포랑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p-hat은 내가 저렇게 샘플링한 걸로부터 한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요? 내가 다음에 했을 때 다른 주황색 점들이 얻어지게 되면은 얘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p-hat은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진정한 성능을 그러면은 분석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가능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혹시 이 개념이 이해되지? 막 제가 막 유도하고 그러진 않을 건데, 내가 이 익스펙테이션을 뺀 가운데 에러 매저는 제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매번 나올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뭐 최적화 같은 걸 한다 치더라도 트레이닝 데이터 나올 때마다 막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평균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평균을 한 성능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도 하겠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진짜로 분석해보거나 개선해볼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손에 꼽아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다 복잡하니까 넌리니어하고. 근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과 뭐 이런 non-parametric 메소드 중 몇 가지들은 이게 계산이 되는 몇 안 되는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mean integrated squared error라고 불러요. 근데 이 mean이라는 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에 대한 mean이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한 mean이라는 거죠. 이거는 요 포뮬레이션 사실 그래서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도 똑같이 요 폼은 똑같이 나오고요. 그때는 이게 p가 아니라 그냥 true y고 이거는 내 모델의 y겠죠. 그래서 그 리그레션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유도하진 않겠지만 바이어스 밸런스 디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진짜 궁극적인 에러이고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수학 조작을 통해서 두 가지 컴포넌트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게 바이어스 스퀘어와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컴포넌트들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 쪼개는 방법은 쪼개는 유도 과정은 요 괄호 안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수학적인 조작인데 이 텀을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이 텀은 뭐냐면은 내 에스티메이터의 값인데 에스티메이터의 값을 가능한 모든 데이터셋에 가능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한 값이라는 텀을 여기 사이에다가 넣고 빼고 한 다음에 제곱을 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테그랄은 바깥에 있고 여기 안이 이 인테그랄 안을 조작하기 위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에스티메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에스티메이터의 결과값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한 이 값과 트루 P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리그레션 하려고 하는 타깃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평균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베리언스는 내 에스티메이터의 값이 내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사람들이 베리언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랑 이 베리언스는 사실 뭐 통계 다른 쪽에서 말하는 바이어스나 베리언스랑 완전 다르고 그냥 이런 리그레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조금 더 해설을 하면요,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뽑을 때마다 에스티메이트의 프리딕션이 막 바뀐다는 거니까. 퍼널 데스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 코딩하려면 그냥 그래서 이 애를 베리언스 컴포지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퍼널 데스트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제곱할 거니까 똑같아서
이제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넘어갈 건데 별거만 그냥 놓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있는 저 값들을 여기다 넣고 이 적분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적분을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이 바이어스는 이제 H는 커널의 밴드위스 제가 시그마로 쓴 요 부분이 내가 쓰고 있는 가우시안 커널의 표준 편차가 H라고 하면은 그 H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관계가 되어 있고 확률 분포에 두 번 미분한 값이 등장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내가 평균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내 에스티메이트의 값이 얼마나 플럭추에이션 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거는 R은 그냥 어떤 컨스탄트라서 무시를 하시면 되고 N은 데이터의 수, H는 밴드위스, 그다음에 P는 그 지점에서의 probability, Px.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저런 궁극적인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런 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학 공부한다 생각하고 조금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식을 보면은 어떻게 이게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커지면은 베리언스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수가 많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밴드위스가 여기는 분모에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커지면은 베리언스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밴드위스를 크게 하면. 근데 밴드위스를 작게 하면은 이 베리언스가 커져서 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마다 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난리를 이렇게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라고 하면은 이 밴드위스가 굉장히 큰 건데 제가 다른 데이터 샘플을 이렇게 바꿔봐도 전체적인 모양새가 막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밴드위스를 굉장히 작은 밴드위스를 주게 되면 좀 더 극단적인 밴드위스를 주게 되면 이런 작은 밴드위스 이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모양이 나오는데 보시면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커널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여기로 가면은 모양이 바뀌겠죠. 이게 범주가 일로 가겠죠. 이게 어디에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프리딕션이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H가 작은 경우에는 베리언스 컴포넌트가 커지기 때문에 모델의 모양이 확확 바뀐다. 이것만 해보면
가운데 쪽에 넣고 아까랑 완전 다른 모양의 커브가 되죠.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를 줄이려면 밴드위스가 커야 되는데 그럼 밴드위스가 큰 게 좋느냐? 아니라면 지금 초록색이 파란색이랑 전혀 가깝지가 않잖아요. 파란색이 툴 디스트리뷰션이고 초록색이 내가 러닝을 한 것, 그 K 커널 디스트리뷰션으로 확률도 추정한 건데 전혀 가깝지가 않아요. 전혀 가깝지 않은 이유는 이 바이어스 컴포넌트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어스 컴포넌트에서는 H가 분자에 있기 때문에 H를 크게 해주면 베리언스는 줄어들지만 바이어스는 이 컴포넌트 에러는 커지는 거죠.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에러는 커져서 사람들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모델 복잡도를 가버닝하는 파라미터를 적절한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값을 줘야지 초록색 곡선이 파란색 곡선하고 비슷해지겠습니다.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는 이제 뭐 비숍 책이나 이런 곳에서 잘 나와 있는 얘기고 보통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집중해서 보게 됐던 부분은 이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부분들 중에 보면은 이 텀이 있는 거예요. 확률 분포의 두 번 미분이거든요. 그럼 이 확률 분포의 두 번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의 두 번 미분이라는 것은 그 함수의 공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함수의 한 점에서 어떤 네이버 일정 거리 떨어진 네이버를 잡았을 때 이 네이버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겠죠?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나와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가와 관련이 있는 값이 이 확률 분포의 두 번 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두 번 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있고 여기 이 점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알았다고 했을 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차이가 생기겠죠. 그 차이가 언제 크냐면은 함수의 두 번 미분이 클수록 그 두 번 미분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를 소개해 드릴 때 로컬한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컬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점에서 디시전을 내릴 때 나의 네이버를 본다는 건데요. 이 어떤 확률 분포나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에 두 번 미분한 거 뭐냐면은 나의 네이버 후드가 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주는 텀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에러의 바이어스 부분에 이 확률 분포에 두 번 미분 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이 두 번 확률 분포의 두 번 미분이라는 것은 이 점이 그 주변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논파라메트릭 메소드에 대한 이런 분석에서도 확률 분포를 두 번 미분하거나 내가 리그레션 하려고 하는 대상을 두 번 미분하는 것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상황에서 보면은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K의 두 번 미분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생긴 거에서는 K의 두 번 미분이 플러스죠. 그럼 그거 방향에 맞게 바이어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터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혹은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인 곡선을 추정할 때는 약간 아래로 추정을 하게 되고
아래로 볼록인 부분을 추정할 때는 약간 위로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런 경향이 이제 바이어스의 영향이 세지면은 많이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밴드위스를 일부러 크게 잡아서 바이어스의 영향이 더 나타나게 했는데 초록색 복사, 파란색 복사보다 꼭지는 그러니까 위에 모드는 내려가고 테일 부분은 이렇게 팻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 미분의 부호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생기고 이게 심지어는 그냥 방향뿐만 아니라 방향뿐만 아니라 이걸 매그니튜드도 해서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지에서 이 갭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두어미 보는 게 네. 요가 잡을 때는 좀 아래쪽으로 풍부하는 거고 반대쪽으로 하면 얘기가 잘 이해가 돼요.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논파라메트릭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나의 로컬 네이버를 가지고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작업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나의 관심이 있는 x 점에서 봤을 때 내 주변에는 얼마나 데이터 포인트가 많냐를 세 가지고 하는 거. 내 주변에 딱 봤더니 여기에 내 주변에 데이터 포인트가 되게 많아라고 하면은 나의 덴시티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고, 봤는데 내 주변에 데이터가 다 띄엄띄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는 나는 덴시티는 이렇게 낮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프로바빌리티가 높다는 것은 거기에 데이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 점이 프로바빌리티가 제일 높은 이 꼭지점이었다고 한다면은 프로바빌리티는 내 위치에서 가장 높지만 내 주변은 다 나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프로바빌리티에서는 x가 한 요 단위 구간에 50개 정도 나와줘야 되는 그런 프로바빌리티라면은 내 옆에 구간들은 프로바빌리티 덴시티가 더 낮아서 여기서는 한 30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내 네이버를 가지고 이 개수를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주변은 다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언더 이스티메이션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두 번 미분만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한 번 미분은 상쇄가 돼요. 한 번 미분한 게 커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x가 있고 px가 있으면은 나는 한 50개 정도 나와야 돼 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네이버후드를 가지고 계산한다 했을 때 여기는 얘보다 프로바빌리티 낮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세보면은 샘플이 한 30개 정도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대신에 많아가지고 이 양쪽 부분이 그러니까 네이버후드를 대칭적으로 잡게 되면은 확률 분포의 한 번 미분의 영향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만 남아가지고 이게 뭔가 사실 그냥 분석한다고 생각해보면 꽤 신기한, 그러니까 나름 재밌는 점인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은 나 자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률 밀도라 치면은 내 주변이 나랑 확률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에러나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런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이제 사실 인사이트고 사실 그 뒤에 얘기들은 이렇게 확률 분포의 두 번 미분이라는 것이 얘의 성능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머신러닝의 다른 알고리즘 중에는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미분을 추정하는 요걸 목표로 러닝을 하려고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진행을 했던 거입니다. 제가 좀 더 잘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얘기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는 를 비롯한 다른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확률 분포의 미분이 두 번 미분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확률 분포의 미분이라는 녀석을 만약에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얘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랑 별개로 확률 분포의 미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연구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보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지도에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표시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걸 보고서 들 수 있는 제일 뭔가 첫 번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가 제일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푼다면은 모든 점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제일 높은 걸 고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뭔가 스마트한 방법으로 여기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한 번에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미분해서,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되니까 미분해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의 꼭지점에서는 미분해서 0이 되니까 내가 확률 분포의 미분을 알 수 있고 이 확률 분포의 꼭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확률 분포의 미분을 추정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2D다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찾으면 되는데, 뭐 하이디멘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자동화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의 미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 여기는 했더니 얼마라든지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이터러티브하게 가가지고 여기가 뭔가 프로바빌티 덴시티가 제일 높은 곳이다라고 판단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덴시티 데리버티브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쓴 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미분을 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에스티메이터로도 확률분포의 미분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확률분포의 꼭지점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라는 걸 찾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내가 점에서 임의로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률분포의 미분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이쪽으로 한 칸 가고, 그럼 거기에서 또 확률분포의 미분을 계산한 다음에 높아지는 방향으로 또 한 칸 가고, 여기 높아지는 방향으로 또 한 칸 가고 하면은 여기 꼭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거를 민 쉬프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 찾아보신다고. 그래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걸로 한 칸, 그런 스텝 사이즈를 줘서 한 칸 이동하고, 또 계산해서 이동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는 걸 민시프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 궁금했던 덴시티의 두 번 미분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 민시프트를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은 커널 함수에 따라서 그 미분한 꼴이 달라지는 건데, 가우시안이라는 미분이 되니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 많이 쓴대요. 두 번째 덴시티 데리버티브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은 이거는 그 일본에 있는 마사시 수기야마 교수님 랩에서 나온 논문인데 굉장히 신기한 그러면 이건 논파라메트릭 메소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저자 이름이 사사키시고 나의 모델이 F고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 파라메트릭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데 뭘 리그레션 하고 싶으냐면은 확률분포의 미분을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1차원이 이제 설명하려면 1차원이 편하니까 흔히상 이렇게 내가 확률분포에 한 번 미분한 거를 리그레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스퀘어 에러. 근데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적분한 스퀘어드 에러를 미분하고,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이걸 로스 펑션으로 삼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언슈퍼바이즈드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리그레션이잖아요.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게 실수 값이에요. P'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리그레션인데 이 값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은 레이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지도상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지, 어디는 데이터 포인트 많이 어디는 없고 한 건데, 그래서 이 레이블이 직접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일본 분들이 겁나 똑똑한 게 요 트릭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오게 됐는데, 이거를 안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세타를 찾는 거죠. 세타 땡땡을 찾는데
마그닌 세타 네,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L을 분석을 해보면은 P'의 제곱 빼기 2배의 P'X fx 더하기 F제곱 x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최적화할 거는 세타니까 얘는 세타랑 무관한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세타 들어있는 요 텀들만 가지고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모델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부터 약간 모델 컴플렉시티, 모델 복잡도 왜냐면 제곱한 게 크면은 아니 뭐 잘 네, 아무튼 이거는 그냥 모델로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데 모델을 이거 계산하기 쉬운 f 함수 꼴을 잡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P'X fx 세타 dx 값이 이게 계산이 안 돼.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가 계산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부분 적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부분 적분 어떻게 해? 적그금이니까 적분하는 거를 얘를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 정적분인데 뭐 임의의 구간인데 뭐 마이너스 만들어서 원대로 하고 적그 그 부분 적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수의 미분을 몰라가지고 확률분포의 미분을 몰라가지고 곤란해서 했는데 이걸 부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적분한 게 쉽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앞에 덜렁거리는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확률분포는 마이너스 반대나 플러스 반대로 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만 남은 거죠. 그러면은 여전히 뭐 곤란스러워 보이는 적분이 있긴 있는데 머신러닝이랑 통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식인데요. 어떤 함수를 확률분포랑 곱해서 적분을 해요. 어떻게 뭐 확률분포랑 컨볼루션 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근사 이렇게 확률분포에서 나온 샘플들을 가지고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이 내가 px에서 샘플을 n개를 뽑을 수 있으면은 어떤 함수 요 식을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은 수학과 물리학과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근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균을 계산하니까 이게 샘플 미인인 거죠. 평균과 내가 어떤 집단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을 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뭐 키를 다 더해서 n분의 1 한다. 몸무게를 n분의 1 한다. 이런 게 다 이 연산인 건데 이렇게 확률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종류의 적분은 쉽게 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오고 n분의 1 왜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있으니까 약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나의 리그레션 함수의 미분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은 이 텀이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로스 펑션에서 계산 불가능하던 텀이 부분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 가능한 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F는 내가 정해주는 나의 리그레션 모델이니까 이건 뭐 내가 계산하기 편한 걸 잡으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커널 클래시파이 커널 그 모델 그 서브셀터 머신에서 나오는 이런 식의 커널 모델 그냥 잡게 되면 미분도 할 수 있고 뭐 제곱하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제곱해서 접근하는 게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부분 접근을 이용해서 하고 아그 민 세타에서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확률 분포의 미분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접근 관계식은 이게 2번이면은 부분 접근을 2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고차원 미분도 이렇게 부분 접근 트릭을 쓰면은 계산 가능한 텀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확률 분포의 미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분포의 미분을 구하는 방법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거 두 가지는 하나는 커널 덴시티 스피인을 구하고 그걸 미분한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분 접근 트릭을 써가지고 내가 모르는 확률 분포의 미분 텀을 없애서 이렇게 분사한다 라는 두 가지 방법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확률 분포의 2번 미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다른 논파라메트릭 알고리즘들이 플러스로 바이어스가 생길지, 마이너스로 바이어스가 생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정을 해주면은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의 논문을 최근에 써가지고 지금 서브미션을 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할 때는 좀 막 사람들 막 많이 안 하니까 안 하는 주제니까 이게 뭐 해서 어디다 쓰지 이게 진짜 되나라고 싶긴 한데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립스 같은 데서도 이런 머신러닝 커뮤니티 다양성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서 이런 커널이나 아니면 확률 분포의 미분이나 아니면 non-parametric 다른 non-parametric 메소드에 대한 게 립스에서도 계속 1년에 몇 편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메트릭 모델하고 컴퓨테이셔널한 특징이 굉장히 다르니까 사실 저는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팅 리그레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많이 썼었어요. 왜냐하면 리그레션을 내가 데이터가 막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리그레션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놓으면 새로운 게 들어와서 대응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다 쌓아놓고 최후의 순간에만 딱 웨이트 계산해서 프리딕션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바뀔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계속 뭐 연구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세히 하면은 또 너무 막 이런 거 유도하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바이어스 밸런스 디컴포즈 유도하고 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또 너무 깊게 하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슈퍼피셜하게 하면은 남는 게 없기도 한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혹시 이런 논파라메트릭 메소드 관련돼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 정도까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네. 그 지금 커널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네. 그거를 첫 번째 방법에서는 그냥 미분해서 n 걸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밴드위스에 따라서 인베스 0이 된 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내가 구한해가지고 오는지 어떻게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커널 저기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오늘 얘기 안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여기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밴드위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그거에 따라 솔루션이 막 바뀔 거예요. 그걸 잘 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사실 프랙티컬한 퍼포먼스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몇 가지 제 답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안 좋은 답이에요. 안 좋은 답은 이 커널 데이스 에스티메이션 이런 게 역사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하면서 봤던 논문들 1960년 막 이렇거든요. 1960년대 통계학자들은 이거를 데이터 드리븐으로 결정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라인 덴시티가 가우시안으로 가정하면은 이론적으로 옵티멀한 H를 막 그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한다, H를 플러그인을 한다라는 건데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안 좋은 답이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하려고 했다가 근데 언더라인 덴시티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한 거면 그냥 가우시안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되지 왜 뭐하러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우시안이 가정하는 다른 안 좋은 방법은 일단 그냥 데인시티 에스티메이터를 잘 피팅을 하는 거예요. 데인시티 에스티메이션은 뭐 리브 원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쓰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해서 라이클리우드를 측정해가지고 H를 제일 좋은 걸 고를 수 있겠죠. 이거를 먼저 잘 피팅 한 다음에 데리버티브를 구한다. 근데 이것도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덴시티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데 좋은 H와 덴시티를 구하는 데 좋은 H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덴시티 에스티메이터가 반드시 좋은 덴시티 데리버티브 에스티메이터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옵티멀 밴드위스 자체가 애초에 달라요. 내 생각에 세 번째는 그 H를 결정할 때 이 로스 펑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F에다가 저 P햇의 미분한 거를 F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럼 L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H를 뭐 0.1부터 0.2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하면서 쭉 바꿔가면서 이 L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거를 고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덴시티 데리버티브 하는 쪽이 더 어려운 게 왜냐면 내가 잘 추정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에러를 집계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덴시티 데리버티브는 내가 아는 값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대로 로스를 구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너스 이야기인데 이거랑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보너스 이야기인데 이 파라메트릭과 넌 파라메트릭 이야기가 사실 제일 처음에 들으면은 가장 많은 혼동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분야마다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파라메트릭이냐 넌 파라메트릭이냐라는 말이 등장하는 맥락이 다른데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일 그게 사실 어떤 사람한테 이거 넌 파라메트릭 메소드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제일 먼저 떠올릴 법한 상황이 뭐냐면은 통계학의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에서 파라메트릭 테스트와 넌 파라메트릭 테스트가 있어요. 혹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근데 머신러닝 쪽은 뭐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배우거나 하지 않는데 사실 학부 때 통계학을 들었다라고 하면 제일 막 그러니까 분포들 다 배우고 나서 그날 배우는 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혹은 가설 검정이라는 거예요. P-밸류를 넣는 거. 그러니까 어떤 두 그룹의 키의 평균을 쟀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 측정하는 거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들의 계통 중에 보면은 파라메트릭 테스트랑 넌 파라메트릭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나오는 맥락이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파라메트릭, 넌 파라메트릭이랑 실질적으로 거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헷갈리지 마시라고 어디서 들었을 때 그냥 얘기만 드리는 건데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스튜던트 키 테스트가 있어요. 스튜던트의 키 테스트. 이거는 내가 특정한 어떤 값이 t 분포라고 하는 t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거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t 디스트리뷰션에서 요 정도 안에 속하는 범위에 들어가면은 그 두 집단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기 쉽게 말하면은 그 집단 1의 평균과 집단 2의 평균의 차이 같은 건데 이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두 개가 그냥 같다고 볼 거고 이렇게 많이 벗어나면은 다르다고 볼 거다라는 식의 제가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요. 넌 파라메트릭 테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 값이 이 분포를 따를지 안 따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꼭 스튜던트 테스트 말고도 굉장히 세상에 여러 종류의 테스트가 많을 텐데 무슨 뭐 가우시안을 따른다, 뭐 t 분포를 따른다, 뭐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럼 얘는 t 디스트리뷰션 봤을 때 95% 확률 아니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거 정도 나올 확률은 50%야. 그러니까 얘는 뭐 유의미하지 않아.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뭔가 랭킹이나 뭐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이라는 퍼뮤테이션 기반으로 하는 게 논 파라메트릭 테스트. 그러니까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랜더마이즈해서 섞어봤을 때에 그런 가능한 분포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에 속하냐 안 속하냐. 대표적인 거는 뭐 윌콕슨 랭크성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틀린 말을 할까? 제가 이렇게 키라고 하죠. 키인데 뭐 키의 그룹 1과 그룹 2의 키를 매겼더니 이제 이 키가 있으면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뭔가 값이 있겠죠? 세 번째 데이터,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동그라미 집단과 x 집단 사이에 키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을 때 이 데이터들의 OX 레이블을 섞어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러면은 그 가능한 경우의 수들이 있겠죠. X, X5, X5, 5 이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이 상황, 이 랭크 이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냐를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어쨌거나 보통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관심 가지는 건 아닌데 그냥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파라미터 테스트, 논파라미터 테스트는 가설 검정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맥락이고 머신러닝의 파라미터, 논파라미터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고. 왜 말씀드리냐면 어디 커뮤니티에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논파라메트릭한 이건 뭐 논파라메트릭한 방법이잖아요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뭐 완전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다른 것들도 있다. 끝내려고 질문 하나. 네, 하나 해주세요. 스페시픽한 건 아니고 네. 그래프 커널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점도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프 쪽은 또 유기수제 과제할 때 그때 봤던 논문들 중에 그래프 커널 왜냐면은 유기수제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래프 커널 쓰고 하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커널이라는 게 결국 두 개의 입력을 받았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시밀러하냐 안 시밀러하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녀석이니까 그래프 A와 그래프 B를 받았을 때 이 두 그래프는 시밀러하냐 안 시밀러하냐를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게 커널이 되고 그게 막 다른 커널 기반의 SVM이나 다른 알고리즘들 다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모르고 그래프는 요새 라플라시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들어주셔서